수십 년 동안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중요한 국가들과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갈등은 쉽게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고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에 따르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끝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은 중국이 무력으로 이 섬나라를 점령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의 억제 전략이 중국의 침공 시도를 막기에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 봉쇄나 침공을 시작한다면 미국이 이 갈등이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만과 서방 전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대만이 여전히 사실상 독립국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미국의 억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국제법상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며 본토와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군 전체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전면적인 충돌에 대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의 무력 시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4년 대만은 중국 항공기에 의한 영공 침범을 5,100호 건 감지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거의 14건의 안보 침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반면 1954년에는 이른바 데이비스 중간선, 즉 양국 사이 해상 경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이 선을 넘어 대만 영공으로 진입한 군사 침범이 단 4건만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는 그레이존 전쟁의 더 넓은 양상의 일부입니다. 이는 대만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지역 동맹국들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3년 4월 대만의 대통령 차잉원과 당시 미국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의 회담 이후 중국은 연합 샤프소드 연합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중병과 훈련은 대만 포위 시뮬레이션이었고 대만도 군대를 배치해 해상 대치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5월 대만의 신임 대통령 라이칭더의 취임 직후 중국 인민해방군 PLA은 조인트 소드 2024A라는 또 다른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합동 정밀 타격, 미사일 시험, 그리고 드론 작전에 맞춰졌습니다. 그해 12월 또 다른 대규모 비공개 훈련이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약 60척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 과 30척의 중국 해경 선박, 이 남중국해에서 일본의 류큐 제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봉쇄, 외국 선박 공격, 해상 장벽 구축을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불길했던 훈련은 2025년 4월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썬더 2025A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135대의 항공기 와 대만 남동쪽 220 해리 이내에서 양면 해상 봉쇄 태세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처음으로 여러 척의 중국 해경선이 대만의 24 해리 인접수역에 진입했습니다. 매우 대립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주요 초점은 섬을 침공하는 것보다는 봉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탱크들 사이의 공통된 의견은 중국이 실제 무력 침공에 앞서 섬나라를 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렌허펑콩, 리엔흐풍콩이라고 불리며 공동봉쇄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해군,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 등 다양한 해상 전력을 동원해 대만의 항구 접근을 차단하고 필수 수입품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섬을 고립시키고 반드시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항복을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확실히 대만은 세계 최대 해군과 맞서야 하고 경제가 수입과 수출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의 결과에 특히 취약합니다. 2022년 대만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국내 총생산의 61%와 69%에 달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중국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GDP의 15%와 20%에 불과했습니다. 대만은 특히 해외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고 식량도 약 7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은 약 100만 톤의 식량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과일, 채소, 쌀을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식량 수입이 없으면 약 60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의 에너지 비축량도 타이베이의 필요를 한정된 기간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석유는 5개월, 석탄은 40일, 천연가스는 10일치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소 6개월 동안 대만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고 봉쇄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봉쇄가 오래 지속될수록 섬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결국 sooner or later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뒤에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은 병사 투입 없이 대만을 항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적어도 처음에는 침공보다 섬에 대한 봉쇄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섬나라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푸젠 해안에서 불과 약 90마일 떨어져 있고 중국군이 대만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지만 대만 침공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중국이 패배할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과 다른 동맹국의 개입이 없더라도 침공군이 건너야 하는 대만 해협은 여행은 2번의 몬순 시즌과 극심한 기상 조건을 겪게 됩니다. 즉, 해상 침공은 몇 달간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국을 마주한 대만 서해안의 바위 해안선, 험준한 산악지형, 제한된 심수항, 그리고 얕은 연안 해역은 중국이 실제로 상륙할 수 있는 선택지를 크게 제한합니다. 대규모 침공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대 대공 무기와 해상 드론을 러시아 흑해 함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는지 본 후 중국 역시 대만이 비슷한 전술을 사용할 경우 자국 해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충분한 병력을 상륙시켜 지상전에서 대만군을 격파하려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이런 충돌에 철저히 대비된 국가와 맞서야 합니다. 비대칭 전쟁부터 민방위, 국제 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만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다층적인 전략을 시행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슴도치 방어 체계로 수많은 소형 기동성 높고 비용 효율적인 무기로 중국의 침공을 매우 어렵고 비싸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방어 태세는 기동식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그리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 즉 맨패드, 만파츠 등을 활용합니다. 하이마스 정밀 로켓, 스텔스 고속 공격정, 소형 미사일 돌격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항에 분산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최근 알바트로스 2 해상 기로회와 같은 군사용 드론, 그리고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레이시온 나삼스, 노리즌 아드밴스드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 지상 기반의 중거리 방어망을 구축하고 적 항공기, 드론, 순항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만의 민방위는 9,800만 가구 이상의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민방위 역량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군사활동 식별 방법, 허위 정보 회피 요령, 그리고 중국산 앱과 하드웨어로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개인 기기를 보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7월 대만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대규모의 군사 훈련 중 하나를 실시했습니다. 대만 도시 안에서는 탱크들이 시내 도로를 달렸고 2만 명이 넘는 예비군들이 그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을 통해 무기를 운송하고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도 모의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자 거리는 텅 비었고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역은 방공호로 변했으며 학교와 시민센터는 구호소와 응급 의료 거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린페이 판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비서장에 따르면 대만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자기 동네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시민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적인 훈련과 대비 노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만을 고슴도치 전략에 적합한 첨단 무기로 무장시키고 잠재적인 봉쇄나 침공에 대비해 강력한 시민 회복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만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생각은 중국이 침공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억제 전략에는 거부와 처벌이라는 두 가지 주요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의 방어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체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역량은 수십 년 동안 적어도 1990년대 초 소련이라는 유일한 신뢰할 만한 경쟁자가 붕괴된 이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왔습니다. 핵 억지력 없이도 미국은 수백 개의 전진 기지를 조합해 활용해왔습니다.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스텔스 잠수함,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군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억제력은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때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며 중국이 공격하면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조치는 결국 중국이 물러서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기지처럼 값비싸고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에 첨단 미사일과 드론이 가하는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전력을 잭 쿠퍼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더 많은 소모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저렴하게 생산되며 소모를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일한 정책입니다. 대만의 특성은 중국의 지상 침공 시도 초기 단계를 저지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기와 선박이 해상에서 중국 함대와의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과 공군 규모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대만은 중국의 봉쇄를 막거나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이징은 무력 충돌보다 봉쇄가 비용이 적게 들고 중국 지도부가 긴장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워싱턴의 외교 및 군사적 행동에 대응하여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협상 입장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주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미국이나 대만에 전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중국이 봉쇄를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일부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더 도발적이고 강한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살상 봉쇄는 중국이 대규모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를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고 섬으로 향하는 상선을 가로막아 검사하며 이들을 중국 본토 항구로 우회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전쟁 행위가 아니라 검역이나 경찰 작전의 형태로 포장함으로써 베이징은 국내외적으로 봉쇄를 정당화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이존 전술은 즉각적인 무력 충돌로의 확산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무역을 방해하고 보험료를 올리며 상업 선박의 접근을 막아 대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완전한 봉쇄에 이르지 않는 강압적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상 배타 구역 설정, 해상 및 항공로를 차단하는 군사훈련 실시, 어선을 이용한 해저통신 케이블 파괴 등이 포함됩니다. 대만의 전력망, 금융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경제와 정부 운영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봉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포함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봉쇄, 즉 동적 봉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박 공격 또는 침몰, 주요 항구 입구에 기로의 설치,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통한 대만의 보급 능력 저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봉쇄라도 그 결과는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과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할 것입니다. 대만은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20%, 세계 로직 칩 제조의 37%, 그리고 첨단 로직 칩 생산 능력의 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는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부분적으로 봉쇄하더라도 첫 해 전 세계 경제 생산이 27조 달러 감소하고 세계 GDP가 28%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제 봉쇄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결과 전 세계 GDP가 5% 감소하고 미국 GDP는 33% 하락하며 대만은 122%, 중국은 89%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을 전 세계 통신망과 연결하는 14개의 해저 케이블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되거나 손상될 경우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심각한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선이 한번 끊기면 봉쇄가 끝날 때까지 즉 수년 동안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를 실행하는 것은 전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미국 거부 전략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처벌은 갈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위협입니다. 우선 중국이 봉쇄를 감행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해 대만을 오가는 상선들을 호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선박을 공격하면 미국과 전면 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만이 이 지역에서 봉쇄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국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곳에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맞봉쇄하면 중국에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른바 제1, 제2도련선을 구성하는 미국의 일련의 기지들도 상당 부분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해상 무역로, 특히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가 차단될 경우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봉쇄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분쟁 첫 해에 중국의 GDP가 약 9%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쇄는 중국의 수출 중심 경제를 마비시키고 금융위기와 자본 유출, 사회적 불안까지 촉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 내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능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육상 무역로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 위협은 중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강한 억지력이 됩니다. 대만과 관련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만 침공이나 봉쇄를 시작할 경우 제재, 금수 조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중국 자산의 압류 위협은 이미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직접 행동, 예를 들어 중국의 핵심 인프라나 방위 산업 기반 일부에 대한 타격 위협은 훨씬 더 큰 억제 요인입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면 이러한 위협은 어떤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올바른 균형만 찾을 수 있다면 제재, 금수 조치,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자산 몰수와 같은 결과들이 중국이 어떤 분쟁이든 신속하게 끝내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와 처벌 전략의 위험성은 올바른 균형을 찾지 못할 경우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지고 승리가 어려워 보여도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를 골디락스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처벌의 위협은 베이징이 깊이 관여한 분쟁을 끝내도록 설득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국가가 개입하고 최악에는 핵전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핵 보유국입니다. 중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대만보다 더 오래 봉쇄를 견딜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처벌 위협에 충분히 겁먹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만에서의 전쟁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지는 매우 파괴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비용이
물러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결과보다 덜 심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이 실패할 경우 시진핑 주석이나 그의 후계자의 권력 장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자체도 약화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처럼 시진핑도 실패 인정은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중국 군대에 실패한 전쟁을 계속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처벌의 위협이 설득력이 떨어질수록 이런 시나리오가 더 가능해집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대로 다소 과장된 면도 있지만 그의 지적은 옳습니다. 미국이 수많은 전진기지와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대만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다 해도 미국이 중국의 안방에서 중국군을 저지할 만큼의 화력을 신속하게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태평양을 건너 군사 개입을 추진하는데 정치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균형만 맞추면 그게 이유입니다. 이러한 거부와 처벌의 전략이야말로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쟁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기 전에 끝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중국이 체면을 지키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승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승자에게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를 말합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과 세계 경제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대만이 독립을 유지하고 중국은 크게 약화됩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래의 갈등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세계 경제에 대한 피해도 억제되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더 광범위한 무력 충돌에 비해 최소화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충돌로 인한 세계 무역 혼란과 금융 혼란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교훈을 주길 원하지만 현재 미국 전략이 더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주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만에 더 강경한 지도부가 집권하고 중국 내부의 경제적 압력이 커지면서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